안녕하세요. 키신꾸라미 카니발 탐구원 사라 작가예요. 저는 3개월 넘게 불평등주의와 개인 사생활도 함부로 침범하는 부패된 세력에 항상 항의를 하고 있어요. 많은 무고한 이들이 자신도 모르는 그런 부패된 세력에 침범당하고도 모르는 사실에 너무 분노가 차오르고 무고한 희생양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많은 우리 사회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알려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눠드리려 해요. 사적으로 몰래 진행되고 있는 많은 신비한 죽음도 그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세상에는 우연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도 많은 일상 속에 나타나는 많은 단서를 신중하게 바라보면 그 겉보기에는 화려한 사회의 어두운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뜻깊은 하루를 보내시고 지식도 늘릴 수 있는 알찬 하루를 보내길 바래요. 진정한 해방을 위한 발자취. 식민지 시대의 노예제도. 제임스타운. 미합 중국 역사에서 1620년, 1776년, 1863년, 1929년 등의 연도를 듣고 이내 메이플라우어와 독립선언, 그리고 노예 해방선언과 대공황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도 1619년이라는 연도만 듣고 그거로군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는 1619년이라는 해도 함께 기억해 두었으면 한다. 잘 알다시피 북아메리카의 항구적인 영국 식민지는 1606년 당시 영국의 국왕 제임스 1세의 특허권을 받아 설립된 런던 회사, 후에 버지니아 회사가 이듬해인 1607년 105명의 식민자 집단을 신대륙이 한 지점으로 보낸 것이 시초가 되었다. 국왕의 이름을 따 제임스타운이라고 명명한 제임스강 하구의 이 땅이 북아메리카 최초의 영국 식민지 버지니아의 발상지가 되었다. 버지니아라는 명칭은 제임스 1세 이전의 영국 여왕으로 총신 월터 로리를 이곳에 파견해 식민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엘리자베스 1세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월터 로리에 의해 담배가 영국에 알려지긴 했지만 식민자들, 특히 회사의 지도적 지위에 있던 귀족이나 상인들은 처음부터 담배 재배를 목적으로 이곳에 온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무력과 관계를 이용해 멕시코와 페루를 약탈했던 16세기 전반 스페인 정복자들과 마찬가지로 금은과 동양으로의 통상로를 원했다. 하지만 존 스미스를 비롯한 탐험가들의 수년에 걸친 답사와 곤궁한 식민자들의 생존을 건 투쟁, 1609년에서 1610년 겨울은 기아의 시기라고 불릴 만큼 유독 혹독했다. 당시 500명에 달했던 식민자 수가 60명으로 줄었으며 생존자들은 대부분 식민을 단념하려고 했다. 의 결과 그들이 품었던 일확천금의 꿈은 더섭이 무너지고 말았다. 금광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들은 황금을 손에 넣게 해줄 귀중한 식물을 얻을 수 있었다. 바로 담배였다. 존 롤프가 처음 담배 재배에 성공한 것은 1612년이었다. 롤프가 일찍이 인디언, 처음 신대륙을 발견한 스가 인디아스, 당시 스페인에서는 동아시아를 가리켰다 라고 오인한 이유로 북아메리카에서는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 원주민에 의해 재배되던 담배 재배와 담뱃잎 건조에 성공한 데는 그의 아내가 된 인디언 취장 파우하탄의 딸 포카운타스의 도움이 컸다고 알려진다. 롤프와 결혼해 레베카라는 세례명을 받은 그녀는 존 스미스가 신대륙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절 목숨을 걸고 그를 위기에서 구해냈다는 식민지 개척사의 미담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지금도 제임스타운의 고족에서 월리엄 파트리지, 윌리엄 오드웨이 파트리지가 만든 그녀의 동상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버지니아는 같은 식민지라도 과거의 스페인인과 같이 원주민을 혹사해 금은 채굴을 시키는 등의 약탈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착취 식민지로서가 아닌
본국인들이 정착해 스스로 땅을 개척하고 농업 생산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주 식민지로서의 길을 걷는다. 정주 식민지로서 발전하기 위해 우선 필요한 것은 영속적인 노동력의 보급이었다. 그리하여 1619년에는 그 전보다 더 많은 식민자와 계약하인들이 본국에서 건너갔다. 이 계약하인에 대해서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 외에도 버지니아 회사는 극빈자와 식민지 신부를 이곳으로 보내 식민지 노동력을 측면에서 보강했다. 런던 거리에서 모집한 극빈자들을 수송하기 위해 런던시는 약 500파운드를 지출했다. 그들은 자유 식민자들에게 분배되어 도제로 일했다. 식민지 신부는 그들을 신부로 맞불, 식민자가 120파운드의 담배를 도항비로 회사에 지불하는 식이었다. 그런 이유로 회사의 관리자는 그녀들이 자유 식민자와 결혼하기 전에 계약 하인과 사랑에 빠지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최초의 흑인 노예, 미국 역사상 최초의 아프리카 흑인이 식민지 노동력으로 버지니아에 수입된 것은 바로 이 시기였다. 1619년 8월 20일 네덜란드 선박 한 척이 제임스타운을 찾아와 아프리카 흑인 20명을 파넘겼다. 북아메리카 최초의 아프리카 흑인이라고 하면 콜럼버스와 함께 신대륙에 도착한 도선사 중 한 명인 페드로 알론소 니뇨가 흑인이었다는 설과 별개로 코르테스가 멕시코를 정복한 직후 1526년 훗날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피디하구에 식민지 건설을 시도한 스페인인 루카스 바스케스 대 아이용이 데려온 흑인 노예, 1528년에서 1536년 플로리다부터 멕시코에 걸친 탐험을 한 스페인인 카베사 데 바카 카베자 드바카와 동행한 흑인 에스테반 등의 예도 있기는 하지만 그 후 미국 흑인 노예제도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1619년 제임스타운의 흑인 수입이 미국 역사상 최초의 아프리카 흑인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제임스타운은 버지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북아메리카에서의 영국 식민지가 되었다. 버지니아가 속한 남부 식민지와는 모든 점에서 이질적인 또 하나의 영국 식민지, 북부 식민지 시초가 된 플리머스 식민지가 건설되기 1년하고 또 수개월 전의 일이었다. 그로부터 1년 수개월이 지난 1620년 11월에는 102명의 순례시조 필그림 페더스를 태운 메이플라워호가 예정된 목적지가 아닌 북쪽의 코드고지에 도착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상륙하게 되는데, 배에 서 내리기 전 41명의 성인 남성들이 선상에서 메이플라워 서약을 한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1619년이라는 해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 언급해야 할 것이 있다. 미국 최초의 흑인 매매가 이루어진 같은 해의 한 달여 전인 7월, 역시 같은 장소인 제임스타운에서 버지니아 식민지의회가 처음 열렸기 때문이다. 대의원 중에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 토머스 제퍼슨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대의원 개설은 그의 런던 회사의 책임자가 된 에드윈 샌디스의 자유주의적 방침에 힘입은 바가 크다. 모든 식민지의 자치가 분명한 형태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후 미국의 대의제 의회 제도, 나아가 미 국민주주의 제도의 단초를 제공하며 버지니아 식민지뿐 아니라 이후 미국의 모든 사적 발전에 기념할 만한 사건이 되었다. 다수의 미국사 교과서에서 이를 미국 민주주의의 맹화로 높이 평가하고 금지로 여기는 내용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지적하고 싶은 점은 미국 최초의 대의제 의회 탄생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 사건과 미국 최초의 흑인 노예 수입, 즉 살아있는 인간을 동산으로 취급하는 흑인 노예 제도라는 비민주주의적 행위의 시초가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인간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미국사의 아이러니이다. 단순한 아이러니를 넘어 그 후 미국 역사의 중요한 의미로 자리 잡게 되는 이 두 사건은 우연치고는
너무나 극적인 느낌마저 든다. 노예 무역, 노예 거래는 오랜 역사가 있다. 단 아프리카 흑인만 이 무지몽매에서 늘 노예가 된 것도 아니다. 개 이집트에는 모든 피부색의 노예가 있었다. 그중 아프리카 흑인이 있었지만 그리스나 로마에는 유럽과 아시아인 노예도 있었다. 아프리카 흑인이라는 사실, 이 사람들에게 흡사, 노예라는 신분을 증명하는 여건이라 도 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 시대가 찾아온 것은 유럽에서 자본주의가 발흥하기 시작한 무렵의 일이다.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횡단하기 반세기 전인 1441년 포르투갈에서 안탕 곤살베스가 지휘하는 작은 범선 한 척이 출항했다. 그는 수년 전 다른 선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프리카 서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항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새로운 발견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당시 아프리카 대서양 연안에서 획득한 바다사자의 가죽과 기름을 운반하는 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생각이었다. 청춘의 패기로 넘치던 곤살베스는 문득 이 미지의 세계에 사는 주민 몇 명을 사로잡아 엔리케 왕자에게 바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다. 그는 선원들과 함께 그의 작은 범선으로 지금의 모로코 남쪽 연안에서 구 스페인령 서사하라 연안 부근까지 항해했다. 마침내 그는 부하 9명을 데리고 해안에 상륙해 육지로 들어갔다. 거기에서 그는 남녀 1명씩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 마침 이때 누녀 트리스탄이라는 또 한 명의 포르투갈인이 해안에 있었다. 당장 그날 밤 토인을 습격한 그들은 격렬한 전투 끝에 소년을 포함한 남녀 원주민 총 10명을 생포했다. 그들은 이렇게 사로잡은 12명을 리스본으로 데려갔다. 엔리케 왕자는 크게 기뻐하며 로마 법왕에게 특별 사절을 보내 이 십자군의 향후 전개 방식에 관해 설명했다. 로마 법왕도 이를 환영하며 이 전쟁에 참가하는 모두에게 완전한 사면을 약속했다. 이것이 사하라 이남에서의 아프리카와 유럽 최초의 만남이었다. 아프리카 역사에 치욕과 굴종과 쇠퇴의 낙인을 찍고 19세기에 시작된 유럽 제국주의에 할 수 있는 아프리카 침략, 즉 근대 식민지주의를 바탕으로 한 수세기에 걸친 흑인 노예 무역은 이렇게 지금으로부터 약 550년 전인 15세기 중반 포르투갈에 의해 시작되었다. 흑인 노예 무역은 세계 근대사에 가장 피비린내 나는 한 국면을 연출하는 동시에 이른바 자본의 본원적 축적 과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인간이 인간의 존엄은커녕 인간이라는 사실조차 완전히 부정당하는 행위였다. 리스본 궁정의 열렬한 지지를 바탕으로 노예 사냥은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점점 더 남쪽으로 확대되었다. 그와 더불어 노예 사냥은 노예 무역이라는 상거래 형태를 갖추어갔다. 16세기부터 17세기 초반까지는 거의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독점하는 시대가 이어졌다. 하지만 다른 유럽 제국들도 가만히 보고 있지만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령 미국 식민지까지 이 인육시장에 뛰어들어 자신들의 이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 바로 지리상의 대발견이라고 알려진 1492년 콜럼버스의 서인도 제도 상륙이었다. 유럽과 아프리카의 만남은 신대륙 미국이 등장하면서 돌연 양상이 바뀌었다. 1517년 스페인의 식민지 선교사 라스 카사스는 식민지로 이주하는 스페인인에게 흑인 노예 12명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제안을 했다. 이것이 신대륙 노예 무역의 시초였다. 1619년 네덜란드 선박에 실려 제임스타운에 끌려온 20명의 아프리카 흑인들은 이런 역사의 흐름 속한 점이었던 셈이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영국이 전면적으로 흑인 노예 무역을 전행하는 시대가 왔다. 1672년에는 요크공을 비롯한
왕정 복고의 왕후와 귀족, 대상인 대농장주들에 의해 거대한 노예 무역 독점 회사인 왕립 아프리카 회사가 설립되었다. 스페인 왕실은 1595년 신데르게 자국명 식민지에서 이루어지는 노예 무역에 관해 종래의 허가제 대신 독점적 청부제를 도입했다. 아시엔토, 에지엔토라고 불린 이 노예 공급 계약은 1640년까지 포르투갈이 보유하다 네덜란드로 넘어갔으며 1701년에는 프랑스가 이 권리를 얻게 되지만 1713년 위트레흐트 조약을 통해 영국이 손에 넣은 이후 1750년까지 보유했다. 하지만 18세기 들어 영국과 스페인령 식민지와의 노예 무역은 점차 비중이 줄어들고 오히려 북아메리카의 자국명 식민지에서 더 많은 노예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상황은 1698년 왕립 아프리카 회사가 노예 무역 독점을 폐지하고 대신 10%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영국 국기를 걸고 항해하는 모든 선박에 개방하면서 마침내 영국령 아메리카 식민지도 노예 무역에 뛰어들게 된다. 높은 수익성을 노린 뉴잉글랜드의 선주와 대상인들이 앞다투어 노예 무역에 참가하기 시작했다. 미국 최초의 노예선은 매사추세츠주의 항구 도시 세일럼의 선박으로 희망디자일의 호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머지않아 로드 아일랜드는 흑인 노예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이 포트는 규모는 작지만 리버풀의 복제판이라고도 불리었다. 이렇게 18세기에는 흑인 노예 무역이 전성기를 맞았다. 이 시기에 고향을 떠나 머나먼 이국으로 끌려온 아프리카 흑인의 수는 지극히 방대하다라는 말 이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을 만큼 정확한 숫자조차 헤아릴 수 없지만 1861년 에드워드 이 덤바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16세기에는 88만 7,500명, 17세기에는 275만 명, 18세기에는 700만 명, 19세기에는 325만 명으로 총 1410만 명에 이른다. 게다가 흑인 한 명을 신대륙에 데려오는 과정에서 흑인 5명이 목숨을 잃었다라는 윌리엄 에드드 부르가트 두보이스의 말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총 7천만 명의 아프리카 흑인이 강제적으로 모국에서 끌려온 것이다. 윌리엄 지 포스터는 최소 6천만 명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흑인 노예들은 브라질 카리브해 제도, 중앙아메리카, 영국령 미국 식민지 등으로 끌려갔으나 그 내역을 숫자로 헤아리기는 어렵다. 영국령 미국 식민지로의 수송은 17세기 말까지 서인도 제도를 경유하는 일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18세기가 되면 곧장 수송되는 경우가 점차 늘었다. 중간 항로의 비극. 유럽 제국이나 영국령 미국 식민지의 경우 흑인 노예 무역은 대개 삼각형 구조의 거대한 순환로를 일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유럽 제국의 경우 값싼 유럽 제품을 아프리카로 싣고 가 노예와 교환한 뒤 그들을 대서양 넘어 신대륙으로 데려갔다. 신대륙에서 그곳의 특산물과 노예를 교환한 후 또다시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돌아왔다. 영국령 미국 식민지의 경우 뉴잉글랜드, 아프리카, 주로 상하해안, 황금해안, 특히 노예, 해안 등의 서해안과 서인도제 도를 잇는 삼각형 구조를 일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뉴잉글랜드에서 아프리카로 럼주 등을 싣고 가 노예와 교환하고 서인도제도에서 이번에는 럼주의 재료인당 밀로 교환한 후 뉴잉글랜드로 돌아왔다. 이런 순환 무역은 이른바 삼각무역의 한 형태로 이 삼각형 구조의 두 변을 이루는 아프리카와 신대륙을 잇는 대서양 횡단과 역사적으로도 악명이 높은 중간 항로이다. 흑인 노예들에게 중간 항로는 말 그대로 생지옥이나 다름없었다. 이 항로의 비극에 대해서는 다수의 기록이 남아있는데 예컨대 1829년 오버트 볼시라는 영국인은 자신이 본 광경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노예들은
모두 갑판 아래에 쇠사슬로 묶여 있었다. 천장이 매우 낮은 데다 빼곡하게 실려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다리 사이에 앉아 있었으며 낮이나 밤이나 자리에 눕거나 위치를 바꾸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그들은 누군가의 소유물로 소유주가 아닌 다른 인간에 의해 구성되었기 때문에 흡사 양과 같이 소유주를 나타내는 다양한 모양의 낙인이 찍혀 있었다. 주로 가슴 아래나 팔에 찍혀 있었는데 한선원이 냉담한 얼굴로 알려준 바로는 뜨거운 쇠를 달구어 찝는다고 했다. 이 노예선에는 남녀 합해 505명의 흑인 노예가 타고 있었으며 17일간 55명이 목숨을 잃고 바다에 던져졌다고 한다. 이 삼각무역은 이윤이 많이 남는 거래였다. 명백한 부등가 교환이 2번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각 단계에서 터무니없는 양도 이윤을 획득했다. 이렇게 얻은 각각의 이윤의 합이 삼각무역으로 얻는 이윤이다. 양도 이윤이 배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 삼각무역을 하나의 체계로 떠받치던 토대가 노예 거래였으며 중간 항로는 그 삼각형 구조의 글자 그대로 밑변에 해당했다. 중상주의 정책하에 유럽 상업자본은 이윤 창출에 그야말로 안성맞춤인 장소를 발견한 것이다. 이렇게 신대륙의 흑인 노예 제도는 근세의 식민지 노예 제도로서 발생하게 되었다. 미국의 흑인 노예 제도도 예외는 아니었다. 영국 본원적 축적기의 부산물이라고 불리는 이유이다.